세종은 특이하게 경청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세종은 취임 일성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 자, 임금이 처음에 즉위를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왕조 시대인데 특히 내가 생각하는 국가 경영 방침은 이러이러하니 그대들은 잘 알아서 따라오시오. 뭐 이렇게 지시형, 명령형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종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 세종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개혁군주, 호학군주로 불리는 정조라는 사람이 있죠. 정조가 있죠. 정조의 취임 일성은 이랬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게 세종의 취임 일성하고 확 다르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버지의 신원을 내가 할 테니까 그대들은 당신들은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신하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마음을 졸일 수 있겠죠. 근데 세종은 거꾸로 했죠. 이 옆에 보이는 청자, 들을 청자죠. 이 청자를 한번 보시면요. 어기에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왼쪽 편에 보면 귀이자가 있죠. 그 밑에 임금왕자가 있고 또 오른쪽 편은 열십자고 이게 이 넉사, 이 눈목자입니다. 눈목자가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한일자, 마음심자. 이게 들을 청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임금의 덕목은 큰 귀로 듣고 많은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펴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일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임금 가운데 들을 청자가 가지고 있는 이 덕목을 가장 잘 실천한 임금이 바로 세종이었던 것입니다. 세종시대에 허조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요. 요직을 두루 거쳐서 정성까지 지낸 인물인데 이 허조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임금은 내가 간하면 들어주셨다. 나는 국가의 일을 내 책임으로 여기며 살았다.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다. 공직자가 죽으면서 임금을 찬양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세종이 귀를 열고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하는 것. 경청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게 성군으로서 기억되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누가 뭐 잔소리하고 쓴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면은 다 막 이게 손을 내젓기가 쉬운데 특히 임금 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수령육기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이 임기를 60개월로, 육기제라고 한 게 60개월입니다. 만으로 하면 5년인데 그래도 그 통상적으로 육기제라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3기제, 30개월로 줄여달라고 하는 게 일반 많은 신하들의 생각이었는데 그중에서 이 형조 참판을 지내고 있던 고약해, 이름도 참 고약하죠. 그래서 뭐 고약하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어쨌든 고약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수령육기제를 갖다가 개선해달라고 바꿔달라고 하는 그 상소를 굉장히 자주 올렸나 봅니다. 근데 이제 세종은 소신이 뚜렷했죠. 조금 뭔가 좀 지방 인심을 좀 파악하려 그러다 보면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하고 수령육기제 원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약해가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도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세종실록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 이 결정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소인이 오랫동안 천한을 뵙지 못하여서 이러이러하여서 뭐 이런 쭉 조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소인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한테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소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인은 일반 사대부한테 쓰는 말. 세종에게 자신을 소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세종을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히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의금부에 투옥을 해서 그냥 이 반역죄로 처단해도 무방한 그런 내용인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조금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있기도 한데 그렇지만은 발언권은 맞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자유롭게 터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탄 없이 큰 소리로 말하라. 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임금으로서 세종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원칙이 두 번째가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그런 경청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죠.
소수 의견도 존중을 했습니다. 소수 의견의 대명사가 허조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했죠. 허조는 죽으면서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고 한 그 사람, 그 바로 허조인데요. 세종실록을 보면은 허조가 홀로 반대했다고 하는 이 대목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소수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여진족 토벌 과정에서 오랜 시간 토론을 해서 황희를 비롯한 중신들 모두가 찬성하는데 허조는 끝까지 반대를. 신하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서조가 홀로 남아서 아래 길을 신이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반대하고 또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소신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반대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끈질기게 이제 소수 의견을 냈던 사람이 바로 허조인데요. 특히 이제 임금이 강무, 군사훈련을 겸한 이 사냥을 강무라고 하는데 강무에 너무 자주 나가니까 허조가 자꾸 이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있는데 백성들이 지방 관리를 갖다가 고소하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관리들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건 사실 보면 악법이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그런 법인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어쨌든 부민고소금지법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종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도저히 못 참겠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백성들도 고소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세종의 생각이에요. 근데 허조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금지하게 해야 된다는 게 허조 생각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던 사람이 바로 허조인데요. 허조는 고집불통이다.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게 그 원문에 그대로 고집불통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그렇지만은 언론은 막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 소수 의견을 그렇게 존중했던 겁니다. 골치 아픈 존재를 내치지 않고 충용을 했습니다. 허조는 인사를 총괄하는 2조 판서 10년을 지냈고 정성으로 승진해서 죽을 때 좌의정으로 죽었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남긴 나는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왜? 세종이 자신의 의견을 잘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세종을 기리는 문묘에 황희와 맹사성과 더불어서 이름을 올립니다. 세종조를 대표하는 삼정성이 황희나 맹사성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허조라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허조도 세종이 굉장히 아끼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자신을 불편하게 했지만 이런 사람을 중용했다고 하는 것. 이게 세종의 리더십이었어요. 조선의 그 위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태종 시절에 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도 그랬습니다. 한 200번 넘게 이 사람은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당태종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감탱이 그냥 요절을 내겠다고 하면서 막 화를 풀같이 내다가도 결국은 위징의 의견을 다 들어줬던 당태종도 굉장히 현명한 군주였죠. 그리고 위징이 죽고 나서 내가 아끼던 거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예석해 했다고. 세종도 자신을 골치 아프게 하는 그 허조라고 하는 소수 의견의 대명사 허조라고 하는 사람을 이 고집불통이라고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중용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세종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소통의 원칙 네 번째는요. 잘못은 바로 시정한다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 사례를 세종실록에 나오는 얘기를 근거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는데요. 태종실록이 편찬이 완료가 되고 나서 세종이 그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임금들은 다 그렇죠. 뭐 우리도 그렇겠죠. 과거에 저게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버지 때 기록인데 그래서 보고 싶어 했는데 황희를 비롯한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죠. 태종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걸 아들인 세종이 저걸 보고 혹시 그때 기록한 사관들을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종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보고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세종이 좀 권위적인 그런 리더였다 그러면은 자신의 힘으로 내려눌렀겠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져와 하고 이제 보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신하들이 반대를 하자 곧바로 세종은 자신의 뜻을 굽힙니다. 잘못은 바로 시정하는.
그리고 세종이 최윤덕을 시켜서 사군을 개척했지 않습니까? 최윤덕은 농사 일로 바쁜 봄철에도 열심히 빨리빨리 하라 그러니까 바쁜 봄철에도 축성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농사철이 바쁜데 이걸 갖다가 이제 부역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조 판서 권진이 가을에 해도 이거 넣지 않으니 잠시 스톱하십시오. 건의를. 그래서 세종은 아차,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하고 바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윤덕에게 봄철에는 중단해라, 공사를 중단해라고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중요한 게요, 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이때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류자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류할 때 그 류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명쾌하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보면은 그냥 그래 그러면서 물쩍 이렇게 넘기고 말 텐데, 그러지 않고 명백하게 오케이 이거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세종은 절대 군주라고 하는 마음속에 절대 반지, 사람은 누구나 절대 반지를 하나 가지고 있죠.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프로도라고 하는 주인공이 절대 반지를 내려놓은 순간에 자유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세종은 절대 군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절대 반지를 내려놓고 신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던 것입니다. 소통의 원칙 5번째인데요.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겁니다. 세종 시절에 유명한 정성이 한 사람이 있었죠. 황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황희 캐릭터가 어땠냐면 모모라고 하는 소설 혹시 잘 아시죠? 미카엘 엔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모모라는 책인데, 여기 나오는 모모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모모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모모는 이러쿵저러쿵 아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막 한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묵묵히 듣고만 있는데 저절로 그냥 두 사람 사이 갈등이 해소되고 두 사람이 이제 악수하고, 이게 모모라고 하는 사람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황희정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영의정을 18년 동안 했는데요. 굉장히 오래 했죠. 나이 거의 90살, 90살 가까이까지 들어 두고 지켰습니다. 세종과 똑같은 그런 경청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농부가 두 사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대감마님, 우리 집 오늘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제사를 오늘 모셔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까요 말까요? 제사를 지내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그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다른 농부가 찾아와서 대감마님,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기 때문에 오늘 제사를 안 모시는 게 맞겠죠. 그래 제사를 안 모시는 게 맞겠네. 부인이 옆에 있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제사를 모시라 그러고 이 사람 제사를 모시지 마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어차피 제사를 모시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은 제사를 안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해도 저 사람 생각대로 하니까 나는 그냥 묵묵히 들어준 것에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일화가 하나 있죠. 그리고 누렁소와 검정소, 황희가 지나가다가 이 농부가 그 밭에서 일을 하는데 누렁소 한 마리하고 검정소 한 마리가 일을 하는데 황희가 물어보죠. 여보게, 저 누렁소와 검정소 중에서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그러면 농부가 와가지고 귓속말로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근데 왜 귓속말로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얘기하면은 쟤들 못한다고 하는 소가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곤소곤 거리는 겁니다. 그때 황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간질하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을 절대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황희정성입니다. 그래서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황희를 행정의 달인, 정무처리의 귀재라고 불렀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요, 황희의 뜻대로 하라. 어떤 국정에 관해서 중요한 그 과제가 있으면은 쭉 신하들에게 토론을 시킵니다. 근데 황희는 끝까지 듣고 있다가 나중에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찬성은 이렇고 반대는 이런데 이렇게 장단점을 조합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종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종은 옆에 있다가 그래 오케이 황희의 뜻대로 하라. 황희의 말대로 하라. 이런 문구들이 세종실록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만큼 황희가 행정 업무를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년 동안
영의정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황희에게도 도덕적인 흠결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워낙 잘해서 끝까지 믿고 국사를 총괄케 했는데, 한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게 세종의 소통의 원칙 5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듣는 게 소통의 원칙 6번째인데요. 세종시대 조세 정책은 세금을 걷는 거 있죠. 그 손실답헌법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추수가 끝나면은 관리들이 직접 이렇게 논밭에 내려갑니다. 그 놈들 보고 여기는 작황이 좋으니까 얼마 세금, 여기는 조금 안 좋으니까 세금을 깎아주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그 흉년이 들면은 조금 세금을 더 내더라도 흉년이 될 때는 조금 세금을 깎아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중간에서 조세를 담당하는 이 관리들이 농간을 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세금을 적당하게 눈 감고 깎아주고 그 뒤로 뇌물을 챙기고, 자신에게 그 밑보인 사람은 그냥 흉작이 나더라도 세금을 갖다가 왕창 걷게 하는 이런 이제 농간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조세 수입이 좀 불안정해졌죠. 그래서 세종은 공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세율을 정해놓고 풍흉에 상관없이 그 세율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걷는, 그러면 조세 수입이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법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즘도 세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게 세금 문제, 부동산 문제, 여기서 경제 문제에서 이제 당락이 갈린다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도 공법이라고 하는 걸로 개혁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공법으로 개혁하는데 주로 누가 반대했냐 하니까 토지 소유 계급의 양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세종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7만여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여론조사를 시킨 겁니다. 이건 요즘같이 뭐 전화도 없고 그런 시대에 17만 명 관리들이, 위에 그림 보이시죠?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개똥이네는 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얼똥이네. 다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뭘 대충 했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종실록에 나오는 이 기록을 읽으면요,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존경,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종실록 1430년 8월 10일자 시간이 되시면 혹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각 지역의 찬반 여론조사를 기록해 놓은 건데요. 충청도에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고,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경상도에는 이러하고, 전국 각지를 다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이제 리포트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한 5개월 동안 이걸 했다는 겁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세종에게 올렸다고. 보고서를 보면은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조금 우세했습니다. 한 10만 대 7만 정도로 상당히 조금 많았죠. 근데 세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런 토지가 비옥한 동네, 지역. 여기는 뭐 이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문제는 토지가 척박한 강원도나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이런 데는 반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조금 많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논의를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를 시켰습니다. 세종이. 바로 이렇게 찬반 여론에 따라서 시행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다양한 논의 절차를 갖다가 충분히 거쳐서 말을 꺼낸 지, 공론화시킨 지 17년 만에 비로소 개정된 세법을 시행합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세종의 리더십이, 소통하는 리더십이, 원칙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낫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소통의 원칙인데요, 충분히 토론한 후 시행한다. 요즘 말로 하면 수기민주주의라 그러죠. 어떤 정책을 갖다가 충분하게 토론을 한 이후에 정책 결정을 하고, 그 토론 결정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는, 그걸 수기민주주의라 그러죠.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 토벌 과정에서 이런 수기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파저강은 지금 백두산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하고 중국 국경 그 너머에 있는
그 강을 파저강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에 머물던 여진족들이 수시로 우리 이게 조선의 국경을 넘어서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1432년에는 대대적인 침입을 했습니다. 여진족이. 그래서 백성들을 수십 명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세종이 이 실록에 보면은 분노, 임금이 분노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던 거죠. 이놈의 자식들, 이 우리 강토를 갖다 침입, 백성들을 갖다 죽여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하긴 했지만은 곧바로 뭘 했냐니까 황희를 비롯한 정승들을 갖다가 신하들 다 소집한. 그래서 중신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록에는 이렇게 임금이 황희를 비롯한 신하들과 의논했다. 독단적으로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이게 세종의 이제 리더십 원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여진족을 갖다가 이렇게 토벌하려 그러면 그 중국 국경을 침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하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꼰대를 보여줘야 된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갖다 오래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진족 토벌을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조가 이때 또 막 반대하고 했다고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린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예외 없이 수기 민주주의를 도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17년에 걸쳐서 이걸 갖다가 충분히 토론해서 여론조사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특히 수기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반대파는 권위가 아니라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인데 세종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저강 유역 여진족 토벌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반대론자가 누구냐면은 최윤덕하고 허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소수 의견의 대명사라 그랬죠. 최윤덕은 사군 개척할 때 최윤덕이라고 그 이름을 나오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무 책임자를 여진족 토벌하는 과정에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사령관 혹은 뭐 참모총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윤덕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실무 책임자가 반대를 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윤덕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리가 워낙에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게 최윤덕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그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가만히 두면은 여진족이 기고만장해서 또다시 침범한다 그래서 뻔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총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당신 생각 옳지만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 그래서 최윤덕도 결국은 임금이 워낙에 집요하게 설득을 하니까 결국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최윤덕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허조는 구체적으로 방법이 결정된 이후에도 다양하게 4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때 되면은 농번기고 뭐 그 질척질척하고 봄에 비가 많이 오면은 행군할 때 문제도 되고 굉장히 세심하게 문제들을 갖다가 지적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래 해서 반대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그 임금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하고 골치 아픈 사람으로 이렇게 그 낙인 찍기 쉽지만은 호루라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허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호루라기 역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소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실제로 국가의 대사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허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허조가 소수 의견을 내면서 자신을 괴롭혔지만 끝까지 허조를 중용했던 거죠. 1433년 4월 19일 최윤덕이 지휘하는 총 14,962명 실록에 그대로 있는 조선 토벌대가 7개 방향으로 기습 공격을 실시합니다. 여진족 토벌. 그래서 대성공을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기 방법 등을 다 충분히 검토한 끝에 의사결정을 했고 더군다나 허조 같은
소수 의견을 낸 사람들의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문제점까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일체 하나의 에러도 없이 대성공을 거뒀던 겁니다. 그래서 세종의 설득 리더십과 소수 의견도 경청하는 경청 리더십이 만들어낸 거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